자, 오늘은 별의 아카데미 수업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별의 아카데미에서 진행하는 철학 관련 프로그램과 실제 국제 철학 올림피아드에서 나오는 논제들과 있어서의 관계 속에서 별의 아카데미 수업 프로그램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를 갖다가 보여드리는 걸로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자, 별의 아카데미에 있어서의 실제 고등부 철학 프로그램은 거의 한 1년 정도 해서 한 48주 정도에 진행되어진 겁니다. 지금 화면상에 보이고 있는 것이 별의 아카데미의 1년짜리 수업 프로그램인데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실제 국제 철학 올림피아드에서 나오는 논제들과 관련지어서 첫 번째 다루어볼 것은 자, 역사와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즉 역사 철학에 관련 부분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2015년이네요. 국제철학올림피아드 국내 예선전에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읽어보면 We cannot step into the same river twice라고, 즉 쉽게 말해서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라고 이에치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 글은 이에치카가 직접 이야기한 게 아니고 헤라클레이토스에 있어서의 그 논제가 그대로 이에치카가 다시 한번 반복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논제를 평균적인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주어진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무슨 말인가, 아마 이해하기도 되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 보여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은 논제가 주어진다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자 해결하기 위해서 자 쓸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자원을 갖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근데 그 전에 먼저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 그림은 폴 고갱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목은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우리는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자, 그 같은 그림에 있어서의 제목이에요. 그림의 제목 자체가 되게 철학적인 제목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꼭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설명할 때 자,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답을 주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게 대표적으로 아리스토텔이죠. 아리스토텔레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있어서는 주요한 원인으로서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작용, 진료, 형상과 목적. 근데 표현이 너무 어렵죠. 자, 이 표현을 가지고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는 것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이 네 개의 원인이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작용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궁극적인 원인자예요.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쉽게 말해서 폴 고갱의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인간을 놓고 비유하게 되어지면 돼요. 인간은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이외에 있는 철학 논제인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는 것은 자, 왜 발을 두 번 못 담그겠어요? 알고 보면 변화라는 거죠.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 그래요. 그러면 변화를 갖다가 설명할 때 이 작용인이라고 하는, 자,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보면은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먼저 그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변화를 가져오는 힘은 틀림없이 물질인가? 아니면 정신인가? 자, 그래서 우리는 간혹가다 역사에 있어서의 유물론적 해석과 관념론적 해석 이렇게 구분을 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칼막스, 사적 유물론, 역사를 갖다가 유물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또 대표적인 관념론적인 입장에서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이 있죠. 헤겔, 또 막스 베버. 쉽게 말해서 자본주의 출현을 갖다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에서 설명하고 있는 막스 베버는 틀림없이 사회의 변화를 정신에서 찾을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강물은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첫째, 강물에 작용하는 원인자로서의 유물론과 관념론. 자, 이렇게 먼저 수업을 하나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진료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물이 흘러가는 것을 갖다 역사에 비교한다 그러면은 실제 역사에서의 주인공은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사람들. 그럼 역사에서의 그 사람, 역사에서 주인공인 인간을 어떻게 포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자, 역사학자들은 서로 간의 견해가 틀려요. 자, 변화를 담지한 사회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 그 인간을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자, 알고 보면 나폴레옹 같은 영웅이 우리 역사에서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칼 막스가 이야기한 계급투쟁으로서의 역사, 이때 계급으로서의 people, 민중이 이에 대한 해당되어지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갖다가 민중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면
근대 국가 이후에 있어서 나와 있는 새로운 역사관으로서 자, 역사에서 주인공은 민족이라고 하는 입장 이렇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진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역사에 있어서의 실제 주인공에 관한 것을 물어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형상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 할 때 자, 역사학에서 연구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물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역사학에서는 그걸 갖다가 사실이라고 했죠. 팩트. 히스토리컬 팩트라고 해요. 즉 역사에서 사실. 자, 그러면 역사학자가 다뤄야 하는 그 사실이 과거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인 건지 아니면 지금에 있어서의 역사학자들이 구성하고 있는 사실인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서 견해가 틀린 거예요. 즉 역사에 있어서의 사실과 해석에 관한 문제가 일반적으로 형상인에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강물은 어딘가는 흘러갈 거예요. 그러면 그 흘러가는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가 있냐, 목표가 어디냐라는 거죠. 자, 역사에 있어서의 변화의 방향이 진보인지 아니면 퇴보인지 아니면 우리 니체가 이야기한 것처럼 끊임없는 영구 순환이라고 할까요? 서큘레이션 즉 순환론적 입장인 건지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라고 하는 되게 짤막한 헤라클레토스 논제이지만 우리는 이 논제를 가지고 역사학적인 입장에서 쓰게 되어지면 역사에 있어서 주동하는 힘 아니면 그 힘을 담재하고 있는 세력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 사실과 해석에 관한 문제와 또 한편은 역사에서의 변화의 방향으로서의 진보와 퇴보라고 하는 자, 네 가지 입장에서 되게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와 관련지어서 별의 아카데미에서 수 프로그램은 자, 여기에는 역사와 사회라는 이 부분을 봐볼게요. 자, 사실과 해석에 관한 문제를 제일 먼저 수업을 하네요. 랑케와 쿨링우드와 이에치카에 있어서의 사실을 둘러싸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서로 다른 대립적 입장을 접근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로 아까 역사에 있어서의 진료라고 이야기할까요? 변화를 담재하고 있는 세력이 누군가에 대해서 영웅론적인 입장과 막스에서의 계급론적 입장 그리고 최근에서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에 있어서의 민족주의적인 입장에 있어서의 서로 간의 차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역사에서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이야기했죠. 역사는 어떻게 돼? 진보와 퇴보요 아니면 순환이라고 하는 것. 즉 역사에서 진보론적 입장과 퇴보와 그 다음에 순환론 입장을 배우고 제일 마지막에 지금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민족주의론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한번 수업을 해요. 자, 이것은 동북아 지역에서도 쉽게 말해서 우리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동북공정을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에 있어서의 역사의 대립이 있고 또 한편으로 한국과 일본에서도 자, 과거사를 놓고 대립이 있는데 그 밑에 궁극적으로 그 갈등에서 원인은 민족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민족주의는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고 그리고 민족주의는 어떻게 진행되어질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수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06년에 이탈리아에서 나온 논제네요. 2006년 국제철학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자, 여기에서 보니까 일본 사람이죠. 기타로 니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논제를 이야기했어요. 어떤 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사랑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 어떤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의 인터랙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이 논제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 되게 당혹스러울 수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이것을 자, 윤리학의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게 되어지면 이렇다는 거예요. 첫째,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 즉,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이성적인 접근에서 이성을 통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 그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소크라테스죠. 주지주의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사람, 임마누엘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론이나 아니면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윤리론이 궁극적으로 자, 알면 이성적으로 사유하고 무언가를 알 수 있으면 틀림없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퍼슨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 근데 이러한 논제들이 갖는 문제점은 즉 알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냐라고 아니 안 그렇죠. 우리 그걸 갖다가 소설에서 이미 많이 확인해 봤어요. 빅토르 휴고의 레미제라블 자베르 경감은 쉽게 말해서 장발장을 체포해서 넣는 것이 자기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장발장을 체포해서 놓으려고 했더니 뭔가 마음속에서의 딜레마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자베르 체우는 자기 스스로 쉽게 말해서 세느 강물에 자기의 몸을 던지는 걸로 끝나요. 임마누엘 칸트에 있어서의 의무론적 윤리론이 파산되어지는 것을 빅토르 휴고가 레미제라블에서 자베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윤리론인데, 자, 그 공리주의 윤리론이 가장 부닥치고 있는 문제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소설은 도스토옙스키의 제와벌이에요. 자, 거기에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도끼를 들고 올라가서 전당포의 할머니를 찍었어요. 그렇지만 라스콜리니코프는 파산하잖아요, 보면은. 자,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착한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주지주의 아니면 소크라테, 칸트 아니면 제레미 벤담의 윤리론이에요. 우리 흔히 말하는 근대의 윤리학이 파산되어졌다고 하면 바로 이 부분을 말할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만 하면 되는 건가? 자, 근데 이 사랑만을 이야기한다는 것, 쉽게 말해서 감정이 많은 거, 감정에 기반하는 윤리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그런 사람을 갖다가 데이비드 휴미라든지 아니면 아담 스미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쪽에 해당되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이러한 것도 문제가 있겠죠. 자,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은 우리 찰스 디킨스의 글을 가지고 한번 봐볼게요. 찰스 디킨스가 자기의 소설인 마틴 처즐릿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 우리 잘 알지는 못하죠. 이 소설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Charity begins at home. 자, 자선이라는 것은 집에서 시작하고 justice, 어쨌든 정의라고 하는 것은 begins next door, 쉽게 말해서 이웃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건 몇 년 전에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시험 문제이기도 해요. 자, 그럼 이거 뭐냐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자선과 정의라고 하는 것이 발현되어지는, 드러나는 장소가 다르다는 거죠. 이게 뭐라 그래요? 한국에서는 내로남불이라고 그래요. 내 것은 쉽게 말해 체리티, 자선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지만 남의 것은 정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감정에 기반한 윤리론도 파산인 거예요. 어쨌든 no, 이것만으로도 부족하고 love,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죠. 자, 이것을 갖다가 기타로 니시다라는 일본 윤리학자가 사랑하는 것과 알고 보면 아는 것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입장에 윤리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나 공자의 입장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자의 입장, 공자의 논어에서 한번 봐볼게요. 공주의 제자 중에 되게 멍청한 애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그 애를 갖다가 번지라고 알고 있는데 마차를 운전하는 마부예요. 근데 공자는 항상 자기의 제자들도 수준에 따라서 이야기를 했어요. 번지가 어느 날 공자에 쓰는 핵심 개념인 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했더니 공자가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또 나중에 번지가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고.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아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뭔가 좀 오타가 있어 보여요. 자, 어쨌든 쉽게 말해서 공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아는 것, 이게 알고 보면 같이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걸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소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대부분 많이 읽죠. 어린 왕자라고 하는 생텍쥐페리에. 자, 이건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의 한 부분인데 여우가 왕자 만나서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여우가 왕자에게 내 장미를 그렇게 소중하게 만드는 것은 장미를 위해 정성 들여 쏟은 시간이야. 정성 들여 쏟는다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중히 사랑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쏟은 시간과 비례한다는 것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타로 니시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철학적 논제라고 하는 것이 소설 속으로 표현하게 되어지면 어린 왕자에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즉 대상과 관계를 맺는 것. 사실 우리가 윤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이성적인 암과 그 다음에 감정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게 되어졌을 때만이 상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에 정현종이라는 사람이 쓴 시가 있는데 그 사람 시 중에 섬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주 짧죠.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그 섬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제 생각에는 사람과 그 다음에 노라고 하는 이해가 같이 갔을 때만이 상대에 대해서 상대와 나 사이에는 그 섬에 도달하는 것을 말할 겁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지어서 별의 아카데미에서 윤리학
수업 프로그램은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자, 알면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디언톨로지라고 하죠. 이게 임마누엘 칸트에 있어서 의무론적 윤리론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컨설리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 이것이 제레미 벤담에 있어서의 윤리론, 쉽게 말해서 공유주의 윤리론이죠. 자, 그래서 우리 근대에서 윤리론으로서 공유주의와 그 다음에 의무론적 윤리론을 배우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즉 이성이 아니라 감정의 중심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데이비드 흉과 마사 누스밤에 있어서의 감정주의 윤리론을 배우는 거죠. 또 여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또 고전은 아담 스미스의 모럴 센티멘트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배우고,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이 따로 갔을 때 올 수 있는 문제점을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피터 싱어의 프랙티컬 에식스라고 하는, 즉 실천 윤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자, 우리의 사랑은 차별이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차별이 없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네 번째 배우고, 그 다음에 이것들 전체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대표적인 고전이죠. 니코마키안 에식스를 배우는 형태로, 자, 이렇게 별에 있어서의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